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7월도 2거래일이 남았는데요. 여름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은 주가가 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꽤 낙폭이 컸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오르기 어렵고 별로 신통치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역시 주가라는 것은 얼마나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가면서 그 기대감들을 일정 부분 메워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코스피는 이 월초 지난달 말과 대비하니까 1.4% 밀렸는데 코스닥은 5%나 밀리면서 코스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미국 주가는 계산해봤더니 3, 4%가량 올랐습니다. 미국과 차별화가 됐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예, 우리 이제 또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좀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은 NDF 환율이 1,115원까지 하락해서 원화가 강세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에도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시장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지에서도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주가를 안 볼 수가 없더군요. 예, 주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갈등 완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예, 이후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자유반등 성격 나오는 것 같아요. ETF로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밥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는 국면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는 이제 저점 확인하고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더 이상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기울지 않거든요. 지금 저 차트에 나오네요.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봉 5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봉 5개 계산했을 때 코스닥 차트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 이 중심으로 시장 보셨던 분들은 지난주 좀 힘드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소 중심으로 보셨던 분들은 별 타격 없었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두 번째 코너에서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낙폭과대 우량주들 쪽에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저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는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두 번째는 종목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있었던 미증시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면 지난 금요일에는 이 트위터가 많이 빠졌어요.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이 한번 박살이 났죠. 올해 들어서 상승했었던 거 다 뱉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트위터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은 넷플릭스도 이 가입자 가이던스 하회하면서 한번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하이퍼 고밸류 얘기하는 쪽들 미증시 부러지면은 사실 시장 어려워지는 거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 그쪽에서는 작지 않은 낙폭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위험 선호도가 좀 빠질까 봐 우려하는 시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좀 다른 뉴스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금요일에 미국 2분기 GDP 속보치가 있었는데요. 연륜 기준으로 봤을 때 4.1%, 우리 지금 3% 성장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역 분쟁으로 박터지게 싸워도 이 정도 성장은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합니다라는 의견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빠졌습니다만 미증시 빠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쏠려 있었던 매기의 분산이다.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설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예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이 옛날 같지 않아요. 환 부담이 저희가 이 아침 방송에서 환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더 이상 환 부담을 추가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공격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뭐 저점을 형성하고 다져가는 과정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좀 시계를 좀 뒤로 많이 돌려서요. 이런 구간 한번 보면 이거 역으로 표시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달러가 격하게 빠지는 거죠. 이런 구간인데도 시장이 못 녹여내는 걸 보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달려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17년도 2월이었거든요. 이 정도 시점서부터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추가적으로 워낙 더 강세 나올 것 같고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 올라탈 것 같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강한 시장이면은 뭐 시장 안 망가질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갈 때까지 라는 의견 주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뭐 세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때 한 구간 보시게 되면은 완벽한 원화 강세 그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반대 모습이 나왔고요. 원화가 뭐 위안화와의 동조다, 뭐 무역 전쟁 우려감이다, 여러 뉴스를 타고 이 원화 약세에 갔었던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솔직한 표현하면 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기대값 확 올라왔다가 그때 원화 강세 피크 찍다가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키 맞추기 진행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원화의 강세가 무뎌졌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흐트러졌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뉴스들이 올라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매도가 일반적인 올해 들어서는 1월 이후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월은요. 확연하게 외국인 수급이 이 매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매수 찍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 1,600억대 매수를 찍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요즘 연일 매수잖아요. 900억대 또 플러스를 찍어내면서 더 이상 외국인 수급으로 공략받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도 환율 얘기를 했는데요. 앞은 위안화 가격이고요. 뒤는 원달러입니다. 뭐 누가 봐도 중국과의 과도한 상관계수 얘기하던 시점이었고요. 뭐 위안화가나 뭐 원화가나 뭐 할 거 없이 똑같은 그림 그려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모습만 한번 보자고요. 최근 모습 한번 보게 되면 원화는 분명히 상대 강도를 위안화에 대해서 상대 강도를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의 이 상승,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위안화 가격이 이 강세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러다 말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위안화가 아무리 약세를 가도요. 우리 원위안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위안화 약세 가는 속도 그 속도 그대로 원화가 약세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아무리 약세를 가도 원위안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원화가 상대 강도로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했었던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부분에서는 돌아 나올 체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2천억 달러가 우짜우짜 뭐 최악의 케이스는 5천억 달러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중국에서 공식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뉴스를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한데요 라고 발표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G2니까 미국 중국이잖아요. 경기 모멘텀 값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라는 값을 확인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동행을 찍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대값 안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개인적인 성향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우량주, 뭐 배팅보다는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코스피에서의 신용도 일부 떨어졌어요. 일부 떨어졌습니다만 시총 전체 대비해서 보게 되면 뭐 0.4%가 채 안 되는 이 사이즈니까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신 요즘 코스닥 쪽에서는 신용 빠르게 털리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하루에 반대 매매가 모 증권사에서만 5,000개, 4,000개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지금 줄어도 전체 시총 대비해서 2% 넘게 신용 잔고입니다. 그래서 뭐 배팅도 좋지만 지금은 일단
뭐 코스닥이야 코스피야라고 보면 일단 안정성의 점수 조금 더 주고 그 내에서 좋은 종목인데 묻어 빠진 거 이런 쪽으로 좀 종목들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 컨셉으로 종목들 시세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컨셉이 조금 더 이어진다. 시장이 완벽하게 속도가 붙었어요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삭죽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시장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효혁 팀장님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각은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의 외국인 매수에 근거한 일정 부분의 회복은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네. 이제 코스닥은 상당히 좀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해주고 계신데, 예, 또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1% 반등 네. 나왔는데, 뭐 제가 지난주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ETF 값이 설정 값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예. 바스켓이 매도 수요가 높아졌었고 그 부분이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몰렸었고 뭐 감리 우짜우짜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뭐 심리를 조금 더 눌렀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많이 약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 반등을 뒤에서 뒷받침한 거는 사실 이 상단 바이오 업종들은 아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을 좀 크게 끌어올렸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테스라든지 뭐 원익 IPS라든지 뭐 하이닉스에서 다시 또 투자 스토리를 돌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멀리 있는 얘기인데 2020년 뭐 10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묻어서 빠진 애들 이건 좀 과했지 뭐 스토리상 말이 되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나왔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연속성도 크게 보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탄성이 붙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단 그냥 굵직한 뭐 그 색깔을 띠고 있는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코스닥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상단 바이오 업종에서 매기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색깔이 아직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먼저 표부터 보죠.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보여드린 표예요. 지금 중국인 인바운드스 보게 되면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인바운드스가 30만 회복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간만에 좋은 데이터 나왔다. 네. 근데 최근에 뭐 면세점 데이터니 뭐 이런 부분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뭐 마이너스 뭐 신세계나 뭐 호텔 신라나 뭐 이런 쪽들 뭐 따이공 규제가 어쩌고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그냥 묻어서 많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는 MOM 값 같다. 그러니까 YOY 값으로는 뭐 한 50% 좋아졌는데 이건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MOM 값으로 증가값이 안 잡히면서 사실 옆으로 누워버리는 데이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면세점 데이터하고 다르다. 면세점 데이터는 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면세점이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호텔신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300% 늘었고요. QOQ 실적으로도 57% 늘어난 수치 보여주면서 이미 금요일 날 시간외에서 꽤 많이 올랐어요. 가이던스 실적 대비해서도 40% 정도 높은 실적인데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매출액 사이즈가 뭐 쭈네요. 뭐 여기 보는 것처럼 YOY 값으로 봐도 뭐 몇몇 하네요. 뭐 이런 쪽들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이겁니다. 네. 증가율은 빠지지만 국내 면세점 전체 데이터죠. 네네. 예. 증가율은 빠지지만 외국인 쪽에서 네. 인당 이 평균 소비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당 이 외국인 인당 평균 소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트래픽이 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가로 따졌을 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인 인바운드 수가 약하게 있을 때 따이공의 이 매수 수요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면세점 데이터는 강하게 나왔던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이죠. 외국인 트래픽은 급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면세점 외국인 평균 소비액 데이터는 확 살아나는 거. 이런 데이터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다 뿐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 총수가 회복이 되면서 평균 구매당 나눠지는 수가 많아지니까 평균 구매 단가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절대 뭐 면세점 데이터의 뭐 반전, 마이너스 이런 걸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바깥으로 미국한테 많이 다치다 보니까 내부 드라이브 쪽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따이공 규제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목요일 날 호텔신라나 뭐 신세계나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옳지 않아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호텔신라 실적이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또 한 번 기대값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리죠. 먼저 요거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뭐 광고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옛날 뭐 한 2000년도 뭐 초중반 뭐 이럴 때 뭐 있었을까요? 광고. 네, 그렇죠. 뭐 TV 광고. 그렇죠. 네. 예. 뭐 일반적으로 지상파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지상파밖에 없잖아요. 지상파 TV 광고. 그리고 뭐 신문 신문 전면 광고, 광고, 뭐 잡지 광고, 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광고죠. 근데 지금 보는 광고는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지상파 TV보다 뭐 드라마만 봐도 알아요. 지상파 TV 드라마가 히트를 치든가요? 아니면은 종편 쪽에서 드라마가 히트를 치든가요? 예전에 처음 종편 나왔을 때는 광고비가 지상파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편 잘 나가는 코너들은 지상파 TV 이 광고보다 훨씬 비쌉니다. 뭐 그렇게 분위기 판때기가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요즘 종이신문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죠. 예. 대부분 다 모바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광고에서는 표적한테 도달되는 이 클릭 건수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략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서 매체로 바로 가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예전 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이 제일기획한테 이 광고 오퍼를 주고 이게 뭐 신문이든 TV든 바로 건너가는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바일도 봐야 되고 뭐 적절하게 광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랩사가 들어가서 애드 네트워크를 타고 매체로 적절히 집행되는 광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회사가 넘버 1이 나스미디어고요. 넘버 3가 잉크로스고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거고요. 넘버 2, 4 여기는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밑에 한번 보시면 대주주 보는 거죠. 나스미디어 KT 거고요. 잉크로스 NHN 엔터테인먼트 겁니다. 그리고 메조미디어는 CJ ENM 거고요. DMC 미디어는 SBS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파워를 갖고 있는 대주주 밑에 광고 미디어 랩사들이 안겨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안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빠른 분들이 아마 한 2010년도쯤 스마트폰을 손에 쥐셨을 거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2011년 정도의 스마트폰들을 많이 쥐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매체별 광고 시장 규모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11년도, 10년도 여기 미미했어요. 왜냐하면 손에 스마트폰 쥐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 시점서부터 여기 회색 맞대기만 한번 보시면 이 기울기로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 지면 광고 때리고 그냥 뭐 TV 광고 때리고 이게 다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미디어 랩사가 여기에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광고 전략을 짜는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건 취급고 매출액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뭐 포커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대표 기업 나스미디어랑 뭐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낙폭이 작지 않았었는데요. 꽤 큰 폭의 반등, 첫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컨셉이 이삭죽기 컨셉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물 들어오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런 부분들로 수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착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면세점 데이터로 해서 이제 면세점 관련주하고요. 광고업계 판도 변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랐다 또 사실 낙폭이 컸었어요. 네. 예. 다시 좀 재조명을 해보자는 시각에서 데이터도 한번 다시 꺼내보고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본 것인가 이런 시점에서 종목들을 발굴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예. 한 주간 이제 초반인데요.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 수급은 많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외국인 선물이 어쩌어쩌 이거를 맨 마지막 코멘트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 이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열린 지 한 30분 만에 전날 거래를 넘어서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양봉을 뽑는 종목들이 예. 요즘 초반에 뜨기 시작합니다. 30분 만에 전날 전체 그러니까 거래량을 장 열린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전날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양봉 길이를 꽤나 늘리기 시작하는 뭐 첫 반등이면 더 좋고 이런 기업들이 요즘 종종 올라오거든요. 이것들만 한번 연습장에다 쭉 받아줬고 내가 오늘은 여기서 놀아야지라고 컨셉을 잡으시면 요즘 그 종목들 시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종목 건드리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패턴에 걸려드는 종목들을 한번 쭉 소팅을 하시고 이 중에서 펀더멘탈 괜찮고 이거 괜찮은 기업인데 이렇게 빠졌었네 라고 생각되시는 기업이 있으면 요즘 그 기업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주기 컨셉에 딱 맞아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략 방법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